북시네마가 들려드리는 고전 명작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제4화에서는 펜버리에서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 달라진 다하시의 모습에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리디아가 위컴과 도주하면서 모든 것이 램턴 여관에 도착해서부터 제인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셋째 날이 되어서야 편지 두 통이 한꺼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잘못 배달되었다가 늦게 온 거였어요. 산책하려고 나가는 참이었는데 편지가 도착한 겁니다. 가디너 이모 부부는 조용히 읽으라고 먼저 나갔어요. 엘리자베스는 늦게 도착한 편지부터 뜯었습니다. 닷새 전에 쓴 거였거든요. 편지 앞부분은 별거 아니었어요. 파티 얘기, 이웃 소식, 시골 잡담. 그런데 뒤쪽으로 갈수록 필체가 흔들렸습니다. 하루 뒤에 급히 추가로 쓴 거였어요. 사랑하는 리지에게 지금부터 쓰는 건 아주 뜻밖의 심각한 이야기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모두 무사하니 안심해. 문제는 리디아야. 엘리자베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12시에 포스터 대령한테서 급보가 왔어. 리디아가 솔직히 말하면 위컴이랑 같이 스코틀랜드로 도망갔대. 숨이 멎었습니다. 사실 위컴은 예전부터 좀 좋아한 적 있대. 그래도 결혼 말고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을 거야. 무분별한 결혼이긴 하지만 결혼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최선을 바라자. 포스터 대령이 쫓아갔어. 이모한테 곧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줄게. 이게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두 번째 편지를 뜯었어요. 하루 뒤에 쓴 거였죠. 사랑하는 리지, 아마 앞에 급한 편지를 받았을 거야. 이번엔 좀 더 차분히 쓰고 싶은데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안 돼. 나쁜 소식이야. 더 미룰 수가 없어. 위컴이랑 리디아의 결혼이 아무리 무분별해도 지금은 그 결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리디아이가 비시트 미늘무모 문지고에나 더리 어리를 맹음이 고부터 비시고 에니모 너무나 보더고디더니 스코틀랜드에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거든. 엘리자베스의 피가 얼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고요? 포스터 대령이 어제 브라이턴에서 왔어. 리디아가 포스터 부인에게 남긴 짧은 편지에는 그레트나 그린으로 간다고 했대. 근데 데니가 뭔가 흘렸다나 봐. 위컴이 애당초 스코틀랜드에 갈 생각도 리디아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을 거라고. 포스터 대령이 즉시 뒤를 쫓았는데 런던 길까지는 추적할 수 있었대. 그런데 거기서 흔적이 끊겼어.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는데 두 사람이 런던에 도착한 건 맞지만 그 뒤로 흔적이 없대. 아빠가 토요일에 런던으로 가셨어. 이모부한테도 부탁해줘. 아빠 혼자서는 못해. 편지를 읽는 엘리자베스의 손에서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리디아가 미혼인 채로 위컴과 같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그건 파멸이었습니다. 리디아 한 사람만의 파멸이 아니라 베넷가 전체의 파멸이었어요. 제인의 혼사도 자기의 미래도 전부 내가 막을 수 있었어. 엘리자베스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위컴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다하시의 편지로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때 가족들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한마디만 했으면 리디아가 위컴을 경계했을 텐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가디너 이모 부부를 찾아야 했어요. 문을 열자 다하시가 서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새하얘진 걸 보고 다하시가 놀랐어요. 세상에, 무슨 일입니까? 괜찮으세요? 아니요, 한여를 불러드릴까요? 뭐라도 드셔야 와인이라도 가져올까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엘리자베스가 겨우 말했어요. 하지만 간신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롱본에서 끔찍한 소식이 와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분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요. 다하시는 비참한 초조함 속에서 걱정된다는 말을 알아듣기 어렵게 중얼거리면서 연민 어린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자베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끔찍한 소식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막내 여동생이 모든 친구와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위컴 씨의 손에 자기를 내던진 거예요. 브라이턴에서 같이 사라졌어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나머지는 말 안 해도 짐작하실 거예요.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그를 결혼하도록 유혹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애는 끝이에요. 다 아시는 경악에 굳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엘리자베스가 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막을 수 있었어요. 위컴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알게 된 것을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말했더라면 다하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방안을 초조하게 걸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하지만 그 심각함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엘리자베스를 걱정하는 건지, 이 가족의 치욕에 대한 혐오인지 엘리자베스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떠나야겠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이모부가 런던에서 아빠를 도와야 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겠지만 이모부의 도움이 절실해요. 다하시가 멈추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언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래도 무엇이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도울 수 있다면.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동생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조지아나 양에게 부디 사정을 전해주세요. 이 일을 아무에게나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것도 고통이에요. 다하시는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한 번 더 했지만 멍한 상태의 엘리자베스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하시는 떠났어요. 방을 나갈 때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혼자 남은 엘리자베스는 생각했어요. 끝이야.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하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불보듯 뻔했어요. 이 치욕을 안고 있는 가문과 연결되는 건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리디아의 수치가 자기의 미래까지 집어삼킨 거예요. 감사와 존경이 사랑의 좋은 토대가 된다면 엘리자베스의 감정 변화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엘리자베스가 느낀 건 사랑이 아니라 상실이었어요. 다하시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리디아가 몰고 온 재앙의 첫 번째 파도를 맞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두 번째 편지를 읽은 후로 위컴이 리디아와 결혼할 거라는 희망은 단 한순간도 품지 않았어요. 돈이 없는 여자를 위컴이 왜 결혼하겠어요. 리디아가 어떻게 그에게 매력을 느꼈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리디아는 조금만 부추기면 누구에게든 빠져들 여자였으니까요. 가디너 부부가 돌아와서 사정을 듣고 즉시 짐을 쌌습니다. 롱본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차 안에서 가디너 이모부가 엘리자베스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위컴도 바보는 아닐 거야. 결혼하지 않으면 자기 경력도 끝장이잖아. 현실적으로 보면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부는 위컴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니까요. 빚더미에 앉아있고 명예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길고 긴 마차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롱본을 향해.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다하시와는 이제 엘리자베스는 급히 롱본으로 향했습니다. 가디너 씨는 런던에서 내려서 베넷 씨를 도와 위컴과 리디아를 찾기로 했어요. 가디너 씨는 사업가였고 런던의 인맥이 넓었으니까요. 베넷 씨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엘리자베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위컴이 리디아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리디아가 사회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명은 모든 자매에게 전이 되고요. 제인은 빅리와 영원히 끝이고 엘리자베스 자신도 이미 끝이지만 완전히 끝이에요. 위컴이 리디아와 결혼할까? 엘리자베스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위컴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리디아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사후에 분배받을 소소한 목돈. 위컴이 대단한 사랑을 느꼈다면 모를까? 그 사람이 돈 없는 여자를 사랑했을 리는 글쎄요. 가디너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하시 씨가 아까 네 얼굴을 보고 아주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이모, 다하시 씨 이야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는 이 주제를 닫았습니다. 펜벌리에서의 행복했던 시간은 이미 다른 세계의 일이 되자 제인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빠는 아직 런던이야. 소식은 없어. 베넷 부인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히스테리 상태였어요. 울고 소리 지르고 위컴을 저주하고 왜 포스터 부인이 리디아를 잘 안 받느냐고 탓하고 다시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어머니가 어디 있겠니? 리디아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나이에 누가 정신이 있겠어. 위컴이 나쁜 거야. 왜 포스터 부부가 리디아를 혼자 돌아다니게 했대.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리디아를 브라이턴에 보낸 건 누구였죠? 아버지한테 보내달라고 졸랐던 건 누구였죠? 며칠이 지났지만 런던에서 좋은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베넷 씨도 가디너 씨도 위컴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콜린스 씨한테서요. 콜린스의 편지는 위로라기보다는 자기 자랑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리디아의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이것 보세요. 제가 엘리자베스 양과 결혼하지 않은 게 다행 아닙니까? 라는 뉘앙스가 짙었어요.
그리고 리디아 양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는 위로의 탈을 쓴 잔인한 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레이디 캐서린도 같은 의견이라면서 권위를 빌렸고요.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이것이 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넷씨가 런던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치고 낙담한 모습이었어요. 위컴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은 가디너 씨에게 맡기고 돌아온 거였죠. 집에 돌아온 베넷씨가 말했습니다. 리지, 네 말이 맞았다. 리디아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이 고백은 엘리자베스를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리고 기다림이 계속됐습니다. 위컴은 어디 있는 걸까? 리디아는 무사한 걸까? 결혼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이대로 가문이 무너지는 걸까? 답을 아는 사람은 런던에서 돌아온 지 이틀 뒤였습니다. 가디너 이모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손에 땀이 났죠.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베넷 씨가 편지를 읽는 걸 지켜봤습니다. 리디아와 위컴을 찾았다. 런던 어느 하숙집에 같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결혼시키기로 합의했다. 조건은 이렇다. 베넷과의 딸들이 부모 사후에 받게 될 5,000파운드 중 리디아의 몫을 보장할 것. 그리고 위컴에게 매년 100파운드를 지급할 것. 위컴의 현재 빚은 이미 정리가 됐다. 군대에 복귀시킬 것이며 새 연대 배치도 잡아놓았다. 베넷 씨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왜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베넷 부인이 물었어요. 좋은 소식이지. 너무 좋아서 문제야. 무슨 뜻이에요, 아빠? 제인이 물었습니다. 위컴이 연 100파운드의 결혼을 수락할 리가 없어. 그 녀석 빚이 얼마인데? 브라이턴에서만 1000파운드가 넘었고 이 동네에서도 수백 파운드를 떼먹고 갔잖아. 누군가가 빚을 전부 갚아주고 위에 더 얹어준 거야. 최소 1만 파운드는 들었을 거다. 베넷 씨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부가 내신 거겠지. 나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어. 엘리자베스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의문이 올라왔습니다. 가디너 이모부는 넉넉하신 분이지만 1만 파운드를 선뜻 내실 만큼 부자는 아니거든요. 런던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 돈이면 사업 자금 전부일 수도 있었어요. 누가 낸 거지?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어요. 한편 베넷 부인은 돈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 우리 리디아가 결혼한다. 16에. 아이고, 축하 편지를 써야지. 레이스 옷감도 사야 하고. 웨딩 케이크도, 베넷 씨, 연간 얼마나 줄 거예요? 줄 게 없다고 했잖아. 우리가 줄 돈이 어딨어. 아이고, 이 사람. 딸이 결혼하는데. 베넷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모부에게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고? 그 외에 무슨 선택지가 있겠어요. 결혼이라도 해야 그 사이 가문이 콜린스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 정말이지 콜린스다운 편지였어요. 친애하는 베넷 씨, 이번 사건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 큰 고통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리디아의 행동은 가문 전체에 치욕을 안겼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죠.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이것은 부모님의 방만한 교육 방침의 결과이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디아와 인연을 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수치가 좀 줄어들 것입니다. 레이디 캐서린드 버그 부인께서도 같은 의견이시며 이 불행한 사건이 베넷 양들의 혼사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셨습니다. 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 집 딸과 결혼하겠느냐고. 그래도 제가 일찍 엘리자베스 양에게 청혼하지 않은 건 다행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읽다 말고 내려놓았어요. 베넷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해. 남의 불행에 도덕 설교를 하는 재능이 타고났어. 그것도 마지막에 자기 자랑까지 넣는 센스. 며칠 후 가디너 이모부에게서 또 편지가 왔어요.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리디아 부부가 결혼 후 롱본에 잠시 들를 예정이라고. 그 다음에는 위컴이 배치받은 뉴캐슬 연대로 떠날 거라고. 베넷 부인은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리디아가 온다. 유부녀가 되어서. 언니들한테 자랑할 텐데 방을 어떻게 꾸밀까? 음식은 뭘 준비하지? 베넷 씨는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리디아가 이 집 문을 들어서기 전에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둡시다. 나는 그 녀석 위컴을 환영하지 않아. 리디아와 위컴이 롱본에 도착했습니다. 마차에서 내리는 리디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엘리자베스는 모든 기대를 접었어요. 리디아는 부끄러운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의기양양했어요. 16살에 언니들보다 먼저 결혼한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인, 리지, 어머니, 리디아가 소리쳤어요. 축하해주세요. 나 결혼했어요. 위컴 부인이에요. 언니들, 이제 내 뒤에 서야 해요. 나는 유부녀니까. 베넷 부인은 울면서 안았고 베넷 씨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컴은 여전히 태연자약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위컴은 여전히 태연자약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도 편하게 다가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가족분들 다 건강하시죠? 뻔뻔한 사람.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과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리디아는 쉴 새 없이 결혼식 이야기를 했어요. 드레스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하객이 어떻고. 근데 있잖아, 결혼식 날 가장 재미있었던 건 말이야. 갑자기 리디아가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생각난 것처럼. 아, 안 돼. 이건 비밀이야. 이모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약속했거든. 엘리자베스는 귀가 쫑긋했어요. 무슨 비밀? 안 돼, 안 돼.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리디아가 비밀을 오래 지킬 사람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죠. 얼마 안 가서 결국 말해버렸어요. 결혼식 때 다하시 씨가 있었어. 교회에서 삼촌이랑 같이 서 있었거든. 엘리자베스의 눈이 커졌어요. 다하시가? 결혼식에? 위컴의 결혼식에? 왜? 왜 다하시 씨가 거기 있었는데? 몰라. 삼촌이랑 같이 왔어. 삼촌이랑 무슨 볼 일이 있었나 봐. 리디아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은 폭풍이 불었습니다. 다하시가 결혼식에 참석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가 이 결혼을 직접 성사시켰기 때문이죠. 가디너 이모부가 돈을 낸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다하시가 한 거였어요. 1만 파운드, 위컴의 빚, 군대 복귀 자금, 결혼 합의, 전부. 엘리자베스는 즉시 가디너 이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모, 리디아가 비밀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하시 씨가 결혼식에 있었다고 했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모부가 돈을 내신 게 아니었죠. 가디너 이모의 답장은 3일 만에 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사랑하는 리지. 이미 알게 됐구나. 리디아가 비밀을 지키기엔 역시 무리였어. 어쩔 수 없지. 자, 처음부터 말해줄게. 다하시 씨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건 리디아가 도주한 직후였어. 런던에서 위컴을 직접 찾겠다고 했어. 위컴의 친구들,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이틀 만에 찾아냈대. 우리가 못 찾은 걸 그 사람은 찾은 거야. 위컴을 만나서 조건을 제시했어. 빚을 전부 갚아주겠다. 군대 자리를 새로 잡아주겠다. 대신 리디아와 결혼하라. 위컴이 처음에는 더 달라고 했대. 리디아가 돈 있는 집 딸인 줄 알았나 봐. 다하시 씨가 정리했어. 위컴의 빚이 얼마인지, 그 위에 뭘 더 얹어야 결혼을 수락하는지 하나하나 다. 엘리자베스는 숨을 참고 읽었어요. 이모부한테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했는데 다하시 씨가 한사코 거절했어. 이건 자기 책임이라고. 위컴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지 않은 건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그때 공개했더라면 어떤 젊은 여자도 위컴에게 속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리지, 이모는 진짜 이유를 알아. 그건 너 때문이야. 엘리자베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하시 씨가 이 모든 걸 한 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말로 하진 않았어. 하지만 행동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어. 위컴이라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남자를 위해 10,000파운드 이상을 쓴 거야. 오직 너 때문에 결혼식에도 참석한 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었어. 증인으로 서야 했거든. 이모부가 마지막에 한 가지 조건만 관철시켰어. 빈턴 씨, 다하시 씨 말이야. 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하자고. 베넷가에 알리지 말자고. 다하시 씨가 동의했어. 베넷가에 은혜를 입혔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나 봐. 하지만 리디아가 입을 열어버렸으니 이제 비밀은 없어. 리지, 이런 남자를 만나면 놓치면 안 돼.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었어요.
한때 이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거만하고 불쾌한 남자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다하시가 한 거였어요. 전부. 자기를 거절한 여자의 가족을 위해, 자기가 가장 경멸하는 남자를 위해 1만 파운드가 넘는 돈을 소리 소문 없이, 왜? 엘리자베스를 사랑하니까. 그 남자는 머저거당한 후에도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하시가 보고 싶었어요. 리디아와 위컴이 뉴캐슬로 떠나고 베넷 부인은 며칠간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그렇게 멀리 가다니. 하지만 그 우울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새로운 소식이 왔거든요. 빅리가 네더필드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필립스 부인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베넷 부인은 즉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빅리 씨가 돌아온대. 제인 들었어? 제인은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한테 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빅리 씨가 오든 안 오든 저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얼굴은 속이지 못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베넷 씨는 빅리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작년에도 찾아갔더니 뭐가 됐냐면서. 베넷 부인은 속이 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빅리가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베넷 부인이 화장실 창문에서 목장을 가로질러 오는 말탄 두 사람을 봤어요. 얘들아, 빨리 와봐. 빅리 씨가 온다. 딸들이 불려왔습니다. 제인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의연하게 앉아 있었죠. 엘리자베스가 어머니를 달래려고 창가로 갔습니다. 봤어요, 빅리 씨. 그리고 다하시 씨가 함께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자리로 돌아가 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같이 온 사람이 누구야? 키티가 물었어요. 누구긴, 전에 같이 다니던 그 사람이지. 베넷 부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다하시 씨, 왜 오는 건지 모르겠네. 빅리 씨 혼자 오지 누가 같이 오래? 엘리자베스는 속이 탔습니다. 어머니가 다하시에게 어떻게 대할지 뻔히 보였거든요. 리디아 일을 해결한 게 다하시인 걸 어머니는 모르잖아요. 가문을 구한 은인한테 냉대를 할 거라는 게 괴로웠어요.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베넷 부인은 빅리에게는 난리가 날 정도로 반갑게 대했어요. 빅리 씨, 어서 오세요.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겨울에 오신다더니 안 오셔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빅리는 약간 멋쩍게 웃으며 사업 때문에 못 왔다고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다하시에게는 차갑고 의례적인 목례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해 뭘 했는지 아신다면, 1만 파운드가 넘는 돈을 쓰셨다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힐끗 봤어요. 한순간만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더비셔에서보다 딱딱해 보였어요. 펜벌리에서의 부드러움은 어디 갔을까? 아마 어머니 앞에서는 이모부부 앞에서와 같을 수가 없었겠죠. 고통스럽지만 그럴듯한 추측이었어요. 빅리는 제인 옆에 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잠깐 망설였죠. 제인이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로 결정이었어요. 빅리가 제인 옆에 앉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승리감을 느끼며 다하시 쪽을 봤어요. 다하시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떠날 때 베넷 부인이 말했어요. 빅리 씨, 저한테 빚이 있잖아요. 겨울에 가족 저녁 식사 약속하셨잖아요. 잊지 않았거든요. 곧 오세요. 빅리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빅리와 다하시가 떠난 뒤 베넷 부인은 즉시 저녁 식사 메뉴를 짜기 시작했어요. 2코스 이상은 나와야 한다면서. 연 1만 파운드의 남자를 대접하려면 제대로 해야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롱본의 손님들이 모였어요. 가장 초조하게 기다린 두 사람, 빅리와 다하시, 이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할 때 엘리자베스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어요. 빅리가 어디에 앉을지. 예전 파티 때마다 앉던 자리는 제인 옆이었거든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라 일부러 빅리를 자기 옆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현명한 판단이었죠. 빅리가 방에 들어서며 잠깐 망설였습니다. 제인이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빅리는 제인 옆에 앉았어요.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다하시는 테이블 반대쪽 끝에 앉았어요. 엘리자베스와 가능한 한 가장 먼 자리, 게다가 어머니 옆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괴로웠어요. 어머니가 다하시에게 어떻게 대할지. 두 사람 다 그 자리가 즐거울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 식사 내내 빅리는 제인에게만 집중했어요. 이전보다 조심스러웠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확신했어요. 빅리를 내버려두면 제인의 행복은 시간 문제라고. 하지만 다하시와는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어요. 너무 멀리 앉았으니까요. 식사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신사들이 들어왔을 때 엘리자베스는 기대했어요. 다하시가 자기 쪽으로 오지 않을까. 하지만 여자들이 테이블 주위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고 제인이 차를 따르고 엘리자베스가 커피를 나르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빈 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옆에 여자애가 속삭였습니다. 남자들은 오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끼리가 좋잖아. 다하시는 방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엘리자베스는 그가 말을 거는 사람마다 부러웠고 커피를 나르면서도 거의 인내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냈어요. 한 번 거절당한 남자야. 같은 여자한테 두 번 청혼할 사람이 어딨어. 내가 뭘 기대하는 건데. 다하시와 빅리가 떠난 후 엘리자베스는 밖으로 나가 혼자 걸었습니다. 왜 온 거야? 말도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멀리 앉아서. 그러려면 왜 온 거냐고. 이모부부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하더니 왜 나한테는 안 그래? 나를 피하는 거야? 아니면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야? 짜증나는 남자. 더 이상 생각 안 할 거야. 하지만 물론 생각하지 않기로 한 결심은 5분도 안 가서 무너졌습니다. 제인이 다가왔어요. 밝은 표정으로. 리지. 첫 만남이 끝나니까 한결 편해졌어. 빅리 씨가 예전만큼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엘리자베스는 웃었어요. 언니의 겸손함이란 빅리가 저녁 내내 제인만 바라봤는데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며칠 후 빅리가 다시 왔어요. 그 다음날도 사냥을 같이 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베넷 부인은 어느 날 저녁 식사가 끝나자 눈짓으로 딸들을 데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제인과 빅리만 남겨두려는 작전이었죠. 엘리자베스가 잠시 후 거실에 들어갔을 때 제인과 빅리가 다급하게 떨어져 앉는 걸 봤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빨갰었습니다. 빅리가 급히 일어나 베넷 씨를 찾으러 서재로 갔어요. 제인은 엘리자베스에게 달려왔습니다. 리지, 제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약혼한 거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 나한테. 그 말을 엘리자베스는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 맞아. 리지, 솔직히 말해줘. 너무 빨리 용서한 건 아닌 거지? 괜찮은 거 맞지? 언니, 빅리 씨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야. 떠난 건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 걱정하지 마. 빅리가 돌아왔어요. 베넷 씨의 허락을 받고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빅리가 고백했어요. 사실 다하 씨가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제인 양이 아직 절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고. 제가 떠난 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엘리자베스는 놀라지 않았어요. 역시 다하 씨였어요. 그 남자는 조용히 뒤에서 모든 걸 바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베넷 씨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리지, 빅리가 허락을 구하더구나. 좋은 청년이야. 허락했다. 잘하셨어요, 아빠.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 너희 어머니가 기뻐서 미치지 않을까. 과연 미쳤습니다. 베넷 부인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오, 빅리 씨, 연 5,000파운드? 아마 더 많겠지. 마차 4대, 하인도 10명은? 오, 제인.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부터 알았다니까. 내가 뭘 했어. 네가 얼마나 이쁜데. 롱부인도 그러더라. 이번에야말로 네더필드 안주인이겠네 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야.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흥분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빅리의 일은 해결됐다. 하지만 다하시와 자기 사이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한 번 거절당한 남자가 다시 올까? 이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빅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다하시는 런던에 볼 일이 있어서 돌아갔다고 했죠. 빅리는 제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베넷 부인은 위대한 전략을 펼쳤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엘리자베스에게 눈짓을 하며 다른 딸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해준 겁니다. 제인과 빅리 단둘이 남겨두려는 거였죠. 이건 너무 노골적이어서 엘리자베스는 부끄러웠지만 어머니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제인과 빅리가 거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위층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10분, 15분. 그러다 문이 열렸어요. 제인이 올라왔습니다. 제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엘리자베스는 모든 걸 알았어요. 제인이 웃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평소의 차분한 미소가 아니라 온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인은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말이 안 나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너무 과분해. 왜 다들 이렇게 행복한 건 아닌 걸까?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빅리 씨가 뭐라고 했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 엘리자베스는 웃었어요. 그건 네가 날마다 들을 말이야. 리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도 되는 거 맞지? 내가 너무 빨리 용서한 건 아닌 거지? 언니, 엘리자베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빅리 씨가 착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안 지 오래됐어. 왜 떠났는지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 걱정하지 마. 아까 고백하면서 지난 겨울에 런던에 왔었다는 거 말해줬어. 나한테 오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대. 내가 자기를 싫어할까봐. 바보 같은 남자. 맞아. 제인이 웃었어요. 근데 사랑스러운 바보야. 그때 빅리가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빅리가 한 가지 더 말했어요. 사실 다하시가 나한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제인 양이 저를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고, 그리고 제가 떠난 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엘리자베스는 놀라지 않았어요. 다하시가 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베넷 씨가 서재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빅리군이 찾아왔더라. 내 동의를 구하더군. 물론 허락했지. 그는 우리 가문에서 사위감으로 삼기엔 과분한 사람이야.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 뭔데요, 아빠? 너희 어머니가 기뻐서 미치지 않을까 해서. 베넷 부인은 과연 미칠 뻔했어요. 아니, 이미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저녁 내내 빅리 씨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친절하고 제일 예의 바른 남자라고 반복했거든요. 오, 제인, 내 사랑하는 제인? 네가 행복할 거라는 걸 알았어.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부터 알았지. 마차 4대에 연 5,000파운드. 그리고 아마 더 많을 거야. 저녁 식사의 모든 접시가 은으로. 어느 날 아침, 엘리자베스가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예고 없이 작은 마차 한 대가 롱본 앞에 멈춰섰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레이디 캐서린 드 버그였어요.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에? 초대한 적도 없는데. 레이디 캐서린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엄격했어요. 인사도 거의 건성이었고 앉으라는 말에도 앉지 않았습니다. 배는 양, 저기 잔디밭 같은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나와 함께 좀 걸으시겠소? 할 얘기가 있으니 그건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따라 나갔습니다. 둘이 잔디밭 끝에 도착하자 레이디 캐서린이 돌아서서 쏘아봤어요. 배는 양, 무슨 얘긴지 짐작이 가겠지요? 양심이 있다면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 거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배는 양, 나는 장난 따위에 응하는 사람이 아니오. 며칠 전 정말 놀라운 소문을 들었소. 당신이 내 조카 다하시 씨와 곧 약혼할 거라는 소문을. 엘리자베스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놀라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건 내가 알지만 이런 헛소문이 돌아다니게 놔둘 수는 없으니 직접 와서 부정을 받으려 온 거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오신 보람이 있겠네요. 엘리자베스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도 없는걸요. 베넷 양, 레이디 캐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내 조카는 내 딸과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요. 어릴 때부터 정해진 일이요. 그건 두 분 사이의 일이지 저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감히 당신의 신분을 생각해 보시오. 당신은 누구요? 어머니의 친척이 장사꾼 아니오? 이모부가 런던에서 무역을? 그런 집안이 내 조카와 연결되겠소? 엘리자베스는 화가 치밀었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았어요. 다하시 씨는 신사이시고 저도 신사의 딸입니다. 그 점에서 저희는 동등합니다. 동등하다고? 당신 어머니를 보시오. 여동생들을 보시오. 막내가 지금 무슨 꼴이오? 결혼도 안 하고 남자와 살림을 차린 여자. 그 일에 대해서는 아실 게 없으실 텐데요.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이런 치욕스러운 집안과 연결되는 걸 내가 허락할 것 같소? 대체 정신이 있는 거요? 레이디 캐서린,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다하시 씨의 결정을 방해할 권리가 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인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저를 설득하기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에요. 레이디 캐서린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린 시골 처녀가 자기에게 맞서다니. 약속하시오. 다하시의 청혼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엘리자베스는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레이디 캐서린의 얼굴이 벌개졌어요. 이거야, 고집불통, 뻔뻔하기 그지없소. 다하시가 이 사실을 알면 내가 다 전하겠소. 절대 당신한테 청혼하지 않을 거요. 그렇다면 부인께서 몸소 오신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군요. 레이디 캐서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분노에 떨면서 마차로 돌아갔습니다. 마차 문을 닫기 전에 한마디 더 던졌어요. 수치를 모르는군?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마차가 떠나고 엘리자베스는 혼자 잔디밭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레이디 캐서린이 소문을 들었다면 그건 누군가가 다하시와 자기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레이디 캐서린이 이 대화를 다하시에게 전하겠다고 했잖아요. 엘리자베스가 약속을 거부했다는 것을. 그럼 다하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엘리자베스는 레이디 캐서린이 구분할 수가 떠난 뒤 없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며칠 동안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캐서린이 다하시에게 갔을 거예요. 자기가 약속을 거부했다는 걸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하시가 어떻게 할지, 포기할지, 아니면 용기를 낼지 알 수가 없었어요. 콜린스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레이디 캐서린이 경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콜린스 씨는 한편으로는 후원자의 분노가 무섭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하시의 권위도 무서워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애매모호한 충고로 가득했어요.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콜린스 씨의 편지보다 중요한 건 다하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빅리가 왔습니다. 며칠 뒤 다하시와 함께 빅리가 또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하시도 함께였어요. 레이디 캐서린의 방문 이후로 다하시를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베넷 부인은 다하시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여전히 그를 안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빅리가 있으니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쪽을 거의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몰래 한번 봤을 때 다하시가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예전의 거만함이 아니었어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빅리가 또 왔어요. 다하시도 함께 베넷 부인이 제인에게 빅리와 나가자고 했습니다. 키티에게도 어딘가 가자고 했고요.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만 남겨두려는 게 아니라 사실 베넷 부인은 다하시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가 함께 걷게 됐습니다. 두 사람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말해야 해. 용기를 냈어요. 다하시 씨,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디아를 위해 해주신 일을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알았어야 했지만 가디너 이모한테서 전부 들었어요. 다하시가 멈춰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밀로 해주셨으면 했는데 다하시가 말했어요. 가디너 부인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당신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가디너 부인에게 쓴 편지에서 가족이 감사할 필요 없다고 한 건 그 은혜를 가족에게 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한 거니까요. 엘리자베스의 가슴이 세게 뛰었어요. 다하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감정은 지난 4월에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시다면 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영원히 침묵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단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를. 제 감정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4월에 드린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다하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기쁨에서 그 이상의 무언가로. 엘리자베스가 그 표정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 뒤로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래 걸었고 오래 이야기했어요. 다하시가 말했습니다. 레이디 캐서린 이모가 찾아와서 당신한테 약속을 받으러 갔다고 했어요. 당신이 거절했다고. 네,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정말 절 싫어했다면 이모한테 약속했을 테니까요. 엘리자베스가 웃었어요. 부인은 절 설득하려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다하시 씨에게 용기를 준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다하시도 웃었어요. 이모가 아시면 화가 나겠지만 혼스퍼드에서의 제 대답, 다하시 씨를 많이 괴롭혔죠. 괴롭다는 표현은 부족해요. 하지만 그 말 덕분에 달라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건방지게 행동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예의 바르게 거절당해서 금방 잊었을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있는 그대로 쏘아 붙여주셔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전 그때 너무 심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좋은 사람으로 키우셨지만 나머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깔봐도 된다는 듯이 키우셨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말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말했어요. 언니, 할 말이 있어? 뭔데? 다하시 씨랑 약혼했어. 제인은 웃었어요. 농담하지 마. 진심이야. 정말 다하시 씨를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어? 그건 옛날 이야기야. 제인은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말이야? 정말 사랑해? 사랑해. 리지, 제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잘 생각해. 그 사람을 존경하는지,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그 사람의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어떡해? 제인은 표정이 굳었어요. 엘리자베스가 바로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진짜로. 정확히 언제부터 사랑하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펜벌리 정원을 본 건 아무 상관없어. 아마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봤을 때, 편지를 읽었을 때, 레이놀즈 부인 말을 들었을 때 전부 다인 것 같아. 오, 리지. 둘은 밤새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다하시가 왔습니다. 베넷 씨에게 허락을 구하러요. 베넷 씨는 서재로 불렀어요. 잠시 후 엘리자베스를 불렀습니다. 리지, 내가 자네한테 한 가지만 묻겠다.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남자를 사랑하나? 사랑해요, 아빠. 위컴 같은 건 아니겠지.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아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리디아 일도 다하시 씨가 해결한 거거든요. 위컴한테 돈을 대고 결혼을 성사시킨 게 다 그 사람이에요. 베넷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냐? 네, 그러면 내가 그 남자에게 진 빚이 있겠구나.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리지, 너는 행복할 수 있겠니? 진심으로? 네, 아빠. 진심이에요. 베넷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된 거지. 내 딸이 행복하면 그것 말고 더 필요한 가디너 이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걸 알려드려야 했거든요. 다하시와의 약혼, 그리고 이모가 이미 짐작했을 수도 있는 것들. 이모의 답장은 따뜻했어요. 펜벌리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다고, 축하한다고 다하시는 레이디 캐서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분노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다하시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모도 받아들일 거라고 했어요. 빅리의 여동생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캐롤라인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축하 편지를 보냈어요. 앞으로 펜벌리에서도 환대받고 싶은 다하시와 엘리자베스 두 커플의 결혼식이 같은 날 열렸습니다. 베넷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어요. 딸 셋이 결혼한 거니까요. 리디아, 제인, 엘리자베스. 물론 리디아의 결혼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결혼은 결혼이잖아요. 빅리는 네더필드에서 1년쯤 살다가 더비셔에 저택을 구했습니다. 펜벌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서로 가까이 살게 된 거죠. 두 자매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사이였어요. 키티는 두 언니 집에 자주 놀러가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리디아와 떨어져 지내니까 철이 들었어요. 메리는 집에서 가장 예쁜 딸이 됐습니다. 언니들이 다 시집간 뒤에요. 베넷 씨는 딸들이 떠난 뒤에도 두 사위에게 자주 놀러 갔어요. 특히 펜벌리를 좋아했습니다. 다하시의 서재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예고 없이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하시가 장인에게 말했어요. 베넷 부인은 물론 아직도 신경이 예민했지만 사위 둘이 돈이 많으니까 한결 나아졌습니다. 조지아나는 엘리자베스를 처음 만났을 때 놀랐어요. 누군가가 오빠에게 장난을 치고 놀리고 심지어 반박까지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곧 배웠습니다. 남편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위컴 부부는 사실 한심했어요. 돈이 항상 모자랐습니다. 리디아는 여전히 철이 없었고 위컴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무책임했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와 제인은 동생 부부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돈을 보내줬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가디너 부부는 나하시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됐어요. 펜벌리에 자주 왔고 나하시는 그들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종종 생각했어요. 이 이모 부부가 그 여름에 자기를 데리고 더비셔에 가지 않았더라면, 펜벌리에 들르지 않았더라면 나하시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그리고 오만과 편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기에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함께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과 편견 전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시네마 읽지 않아도 명작을 만나는 곳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